기원전 335년 아테네 리케이온. 아폴론 리케이오스, 늑대의 신 아폴론에게 바쳐진 신전역. 체육관과 산책로가 있는 이 장소에 한 학당이 들어섭니다. 학당의 주인은 62세의 철학자 스타게이라 출신. 17세에 아테네에 와서 플라톤의 아카데미아에서 20년을 배웠고 마케도니아의 왕세자 알렉산드로스를 가르쳤고 이제 자신의 학당을 열었습니다. 그가 주랑 페리파토스를 걸으며 강의했기 때문에 후세는 이 학파를 소유학파 페리파테틱 스쿨이라 부릅니다. 이 학당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가장 위대한 것은 은유의 사용이다. 이것만은 다른 사람에게서 배울 수 없다. 이것은 천재의 표지다. 시약 1459의 2. 이 한마디에서 서양 은유 이론 2400년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왜 아리스토텔레스는 은유에 주목했을까요? 그의 출발점을 봐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기원전 384년 에게의 북쪽 해안의 작은 도시 스타게이라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니코마코스는 마케도니아 왕 아민타스 3세의 시이였습니다. 의사의 아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의학은 관찰과 분류의 학문입니다. 이 증상은 저 증상과 유사하다. 따라서 같은 치료가 적용될 수 있다. 유사성을 포착하고 그것을 분류하는 능력.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버지에게서 이 능력을 물려받았습니다. 17세에 아테네로 가서 플라톤의 아카데미아에 입학합니다. 20년을 머뭅니다. 플라톤이 기원전 347년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플라톤은 눈에 보이는 것 넘어 변하지 않는 본질, 이데아를 추구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것 자체를 관찰하고 분류하고 체계화했습니다. 플라톤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땅 위의 것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물고기를 해부하고 동물을 분류하고 도시 국가의 헌법 158개를 수집하여 비교했습니다. 이 분류의 천재가 언어를 관찰했을 때 그의 시선은 당연히 은유에 멈춥니다. 왜냐하면 은유야말로 서로 다른 범주 사이에서 유사성을 포착하는 언어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은유 이론은 시약 제21장과 수사학 제3편에 담겨 있습니다. 먼저 정의부터 보겠습니다. 시약 1457비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씁니다. 은유란 한 사물에 다른 사물에 속하는 이름을 전이하는 것이다. 핵심 단어는 에피포라, 전이입니다. 한 사물의 이름을 다른 사물에 옮겨 놓는 것.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전이를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째, 유게노스에서 종, 에이도스로. 여기 내 배가 서 있다. 배가 닻을 내리고 있는 것을 서 있다고 표현합니다. 서 있다는 넓은 의미, 유이고 닻을 내리다는 좁은 의미, 종입니다. 넓은 범주의 이름을 좁은 대상에 적용한 것입니다. 둘째, 종에서 유로. 오디세우스는 참으로 만가지 고귀한 일을 행했다. 만이라는 특정한 수, 종을 많다는 일반적 의미, 유로 쓴 것입니다. 셋째, 종에서 종으로. 칼날로 생명을 베어냈다와 그릇으로 물을 갈랐다. 베어내다와 가르다는 둘 다 빼앗다라는 같은 유에 속하는 종인데 서로를 대체한 것입니다. 넷째, 유비, 아날로기아에 의한 전이.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장 높이 평가한 유형이며 이후 은유 이론 전체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가장 유명한 은유 분석을 보겠습니다. 자는 디오니소스에 대해 방패가 아레스에 대한 것과 같은 관계이다. 자는 술의 신 디오니소스의 도구이고 방패는
전쟁의 신 아레스의 도구입니다. 따라서 잔을 디오니소스의 방패로 부를 수 있고 방패를 아레스의 잔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비례 유비입니다. A 대 B의 관계가 C 대 D의 관계와 같을 때 B의 이름을 D에 또는 D의 이름을 B에 옮겨 놓을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든 가장 아름다운 예시가 이것입니다. 노년은 인생에 대해 저녁이 하루에 대한 것과 같다. 노년 대 인생, 저녁 대 하루. 따라서 저녁을 하루의 노년이라 부를 수 있고 노년을 인생의 저녁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엠페도클레스는 노년을 인생의 지는 해라고 불렀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전합니다.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씨앗을 흩뿌리는 행위는 파종이라 하지만 태양이 빛을 흩뿌리는 행위에는 이름이 없다. 그러나 이 행위가 햇빛에 대해 갖는 관계는 파종이 씨앗에 대해 갖는 관계와 같다. 그래서 시인은 신이 만든 불을 파종하며라고 썼다. 놀라운 통찰입니다. 은유는 이름이 없는 것에 이름을 줄 수 있다. 언어에 빈자리가 있을 때 은유가 그 빈자리를 채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유가 단순한 장식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은유는 언어의 빈 곳을 메우는 인식의 도구입니다. 이 통찰은 2000년 뒤 폴 리퀘르에 의해 의미론적 혁신이라는 개념으로 부활합니다. 그 이야기는 이 시리즈의 6번째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에서 은유의 힘을 구체적 사례로 보여줍니다. 첫 번째 사례. 호메로스가 노년을 그루터기 칼라메라고 불렀습니다. 은유가 배움을 가장 잘 가져온다. 호메로스가 노년을 그루터기라 불렀을 때 유를 통해 암과 인식을 만들어낸다. 노년과 그루터기는 모두 꽃이 진 것들, 아펜테코타의 종이기 때문이다. 추수가 끝난 밀밭에 남은 그루터기. 황금빛 이삭은 사라지고 마른 줄기만 남아 있습니다. 노인의 머리카락은 빠지고 피부는 마르고 생기는 사라졌습니다. 그루터기와 노년 둘 다 꽃이 진 것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이 단순한 비교가 아니라 배움, 마테시스라고 말합니다. 은유를 들으면 듣는 자의 마음에서 두 사물 사이에 숨겨진 유사성이 발견되고 그 발견 자체가 알미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더 강렬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아테네의 정치가 페리클레스의 연설을 인용합니다. 전쟁에서 죽은 젊은이들이 도시에서 사라진 것은 마치 누군가가 한 해에서 봄을 빼앗은 것과 같다. 한 해에서 봄을 빼앗으면 무엇이 남습니까? 여름도 가을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겨울만 남습니다. 도시에서 젊은이를 빼앗으면 무엇이 남습니까? 성장도 번영도 불가능합니다. 쇠퇴만 남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을 유비에 의한 은유 중 가장 호평받는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왜 가장 호평받는가? 듣는 자가 두 영역 사이의 구조적 유사성을 순간적으로 포착하면서 놀라움과 함께 깊은 이해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은유에서 발견한 가장 깊은 통찰이 하나 더 있습니다. 수사학 제3편 제11장에서 그는 에네르게이아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보통 현실태로 번역되는 이 용어를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에서 독특한 방식으로 씁니다. 눈앞에 가져다 놓기. Promaton piein. 은유의 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눈앞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현존시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호메로스를 예로 듭니다. 호메로스가 파도를 묘사할 때 파도를 활처럼 구부러지고 거품을 일으키며 어떤 것은 앞에서 또 어떤 것은 뒤를 이어 밀려온다고 표현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고 살아있게 한다. 에네르게이아는 운동, 키네시스이다.
정지해 있는 것을 움직이게 만들고 생명이 없는 것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 이것이 은유의 에네르게이아입니다. 그리고 이 에네르게이아가 작동할 때 듣는 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씁니다. 은유와 의외성이 더해지면 듣는 자에게 더 분명해진다. 듣는 자의 마음이 말하는 것 같다. 참으로 그렇구나. 내가 틀렸었다. 참으로 그렇구나. 내가 틀렸었다. 이 순간이 바로 은유가 만들어내는 인식의 도약입니다. 듣는 자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순간,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을 은유의 본질적 기능으로 보았습니다. 이제 가장 유명한 구절로 돌아옵니다. 가장 위대한 것은 은유의 사용이다. 이것만은 다른 사람에게서 배울 수 없다. 이것은 천재의 표지다. 좋은 은유를 만든다는 것은 유사성을 직관적으로 포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시약 1459회 왜 은유는 배울 수 없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대답은 명쾌합니다. 은유는 규칙의 문제가 아니라 시각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유사성을 직관적으로 포착하는 것. το όμοιον θεωρήν. 테오레인, 이 동사는 보다, 관조하다라는 뜻입니다. 은유를 만드는 능력은 서로 다른 사물들 사이에서 숨겨진 유사성을 보는 능력입니다. 노년과 저녁 사이에서 같은 구조를 보는 것. 구루터기와 노인 사이에서 꽃이 진 것이라는 공통점을 보는 것. 전쟁에서 죽은 젊은이와 한 해에서 빼앗긴 봄 사이에서 같은 상실을 보는 것. 이것은 논리적 추론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간적인 직관, 한눈에 봄으로만 포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배울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통찰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서양 학문 전체를 체계화하고 모든 것을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지식으로 만든 아리스토텔레스가 유일하게 이것만은 가르칠 수 없다고 인정한 것이 바로 은유이기 때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구축한 은유 이론은 이후 2000년 동안 서양이 은유를 이해하는 거의 유일한 틀이 됩니다. 로마의 수사학자 퀸틸리아누스가 이 틀을 계승했고 중세의 수사학 교육이 이 틀을 전달했으며 르네상스의 인문학자들이 이 틀을 부활시켰습니다. 이 틀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은유는 이름의 전이다. 한 사물의 이름을 다른 사물에 옮기는 것이다. 이 전이는 두 사물 사이의 유사성에 기반한다. 그리고 이 유사성을 포착하는 능력이 은유의 본질이다. 이것은 강력한 이론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이론에는 한 가지 근본적인 전제가 깔려 있었습니다. 은유는 본래적 표현이 아니라 파생적 표현이라는 전제입니다. 노년이라는 본래의 이름이 있고 인생의 저녁은 그것을 꾸며주는 비유적 표현이라는 것. 은유가 없어도 뜻은 전달될 수 있으며 은유는 그 뜻을 더 아름답고 생생하게 만들어주는 장식이라는 전제. 이 전제가 2000년 동안 은유를 수사적 기교, 말을 꾸미는 기술의 영역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이 감옥의 벽을 처음으로 부순 사람. 1873년 스위스 바젤. 28세의 대학 교수 프리드리히 니체. 그는 묻습니다. 은유가 장식이 아니라 인간 인식의 근본 형식이라면? 그는 묻습니다. 우리가 진리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굳어버린 은유라면? 다음 영상에서 은유의 감옥을 부순 이 위험한 질문을 만납니다. 이상으로 메타포의 철학 2부를 마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